공부가 지독히도 안 되면 다음과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책상 정리입니다. 책과 공책, 연필, 컴퓨터를 모조리 바닥에 내려놓고 새로 이사한 심정으로 정리를 합시다. 정리의 핵심은 버리기입니다. 불필요한 연습장, 다시는 볼 리 없는 책, 반쯤 쓰다가 만 펜도 버립시다. 정리 전문가도 최근 6개월간 쓴 일이 없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라고 조언했습니다. 둘째는 설거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방금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씩씩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공부가 안 되는 날, 더군다나 저녁밥까지 먹은 후라면은 글자가 눈에 들어올 리 만무합니다. 효자, 효녀 노릇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어봅시다. 설거지를 하면은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믿고 해보십시오. 아유, 들어가서 공부를 하지 라고 만류하면서도 부모님은 반기실 겁니다. 세 번째, 빨래입니다. 손빨래하기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울질을 해야 되는 운동화나 옷깃을 비벼 빨아야 하는 셔츠가 그렇습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빨래를 해보십시오. 까맣게 흐르는 비누 거품을 보면 마음의 때마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기숙사에 살 때 세탁기를 돌리는 일요일이 그렇게 개운하고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책상 정리, 설거지, 빨래, 이 세 가지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의욕이 봄나물로 돌아온 입맛처럼 살아날 것입니다. 365 공비타민, 집안일의 마법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칼 뉴포트의 딥워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딥워크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지요. 딥워크가 주는 이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사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오늘 이 부분만 잘 들어도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더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딥워크가 주는 이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더 빨리 배울 수 있게 한다는 것. 둘째,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참 제가 좋아하는 책들, 그리고 이미 이 팟캐스트에서 많이 다루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저는 딥워크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같다면 답을 찾기 위해 더듬어 가는 길이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팟캐스트에서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애덤 그랜트, 오리지널스라는 책의 저자지요. 그 사람 이야기도 오늘 나오고 또 얼마 전에 나누어드린 탤런트 코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교집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자의 부분에서 마치 진리의 벽돌을 하나씩 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이라는 길을 걸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칼 뉴포트는 오리지널스의 작가 애덤 그랜트 교수가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냈는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조국 교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들어가 계시죠. 예전에 그분 형법 강론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다른 교수님 형각 수업에서의 제로가 나왔었는데 졸업하기 전에 조국 선생님 수업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재수강을 신청했다가 A0가 A+로 업그레이드 되기는커녕 오히려 B뿔로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조국 선생님도 그래요. 청와대에 들어가시기 전 예전에는 그렇게 트위터로 정치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폴리페서다, 정치 교수냐 이렇게 비아냥대는 분들도 많았는데 사실 조국 선생님은요, 학자로서의 커리어도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전체 법학 교수들 중에서 논문 실적에서 거의 수위를 다투시거든요. 그리고 책도 계속 내셨죠. 동시에 롯데자이언츠의 광팬이기도 하고요. 체력 단련을 하신다고 관악산을 뛰어 올라가시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탁월한 생산성을 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분명 이 딥워크를 하고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선생님은 트위터를 그렇게 많이 하시지만 무건수행 기간이라고 스스로 정하신 게 있거든요. 왜 절에서 스님들이 1년에 2번 정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한거, 동한거라고요. 그렇게 2번은 조국 선생님도 트위터를 끊고 논문에 집중하는 기간이라고 설정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딥워크가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 관심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딥워크가 주는 이익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 첫째는 어려운 일을 빠르게 익힌다는 거다. 두뇌를 렌즈로 만들어 주의를 모으고 무엇이든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에 온전히 집중하라. 이것은 도미니크의 수도사이자 도덕 철학자로서 20세기 초에 공부하는 삶이라는 얇은 책을 쓴 적이 있는 앙토엥 세르티앙주의 조언이다. 그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면 관련된 주제를 체계적으로 습득함으로써 주의를 한데 집중하여 잘 보이지 않는 진리를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배움에는 강한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거다. 이런 생각은 시대를 앞서는 것이었다. 세르티앙주는 1920년대에 정신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그 후 약 70년이 지나서야 학계에서 공식화될 인지적인 과제의 습득에 대한 사실을 드러냈다. 이렇게 학계에서 공식화된 작업은 1970년대 이후 심리학의 한 분파로서 도입되었다. 저 유명한 안데르스 엑슨 교수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라는 인상적인 이름을 붙임으로써 유명해진 심리학 연구다. 안데르스 엑슨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강력한 주장을 제시했다. 우리는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력히 부정한다. 우리는 그 차이가 특정 분야에서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평생에 걸친 계획적인 노력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사람들은 천재의 이야기를 특히 좋아한다. 하지만 안데르스 에릭슨의 주장과 그 뒤에 이어진 연구 결과들은 천재라는 신화를 무너뜨린다. 인지적으로 어려운 일을 습득하려면 구체적인 형태의 수련이 필요하다. 타고난 재능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예외는 연구 결과 거의 없다. 세르티앙주는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한 바가 있다. 천재적인 사람은 완전한 능력을 보여주기로 작정한 부분에 전력을 기울임으로써 딱 그 분야에서만 뛰어났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의 핵심 요소는 대개 다음과 같다. 향상시키려는 능력이나 습득하려는 사고에 주의를 집중한다. 피드백을 통해 접근법을 계속 개선하면서 가장 생산적일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유지한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에는 첫 번째 요소가 특히 중요하다.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은 산만함과 공존할 수 없으며 방해받지 않는 집중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에릭슨 역시 주의 분산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에 필요한 주의 집중과 정반대된다 라고 강력히 역설했다. 저널리스트 데니얼 코일이 2009년에 펴낸 탤런트 코드에서 밝힌 대로 신경과학자들은 뉴런을 감싸서
신경세포가 더 빠르고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도록 돕는 미엘린이 해답의 일부라고 믿는다. 신경과학자들은 연관된 뉴런 주위로 미엘린이 두껍게 생성될수록 해당 뉴런 회로가 더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본다. 즉, 어떤 일에 뛰어나려면 미엘린이 두꺼워야 된다는 이야기다. 이 점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 효과적인 이유를 신경과학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특정한 기술에 집중하면 연관된 뉴런, 신경세포가 거듭 쓰이게 된다. 이처럼 신경회로가 거듭 활용되면 해당 신경회로 주위로 미엘린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에 따라 해당 뉴런과 연계된 기술이 점점 실력이 된다. 산만함을 피하고 주어진 과제에 강하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연관된 신경회로가 유용한 미엘린을 두껍게 만들 만큼 충분히 고립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가령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복잡한 새로운 기술을 집중력이 약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 페이스북 창을 켜놓은 상태에서 익힌다면은 너무 많은 신경회로들이 동시에 마구 쓰이기 때문에 실제로 강화하고 싶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드를 짜는 그 뉴런들을 분리해낼 수 없다. 세르티앙주가 두뇌를 렌즈로 삼아 주의를 집중하라는 글을 처음 쓴 지 한 세기가 지났다. 그동안 우리는 이 고상한 비유에서 미엘린이라는 말로 서술되는 훨씬 덜 시적인 설명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이 생각에 대한 일련의 생각은 벗어날 수 없는 결론을 가리키고 있다. 어려운 일을 빠르게 익히려면 산만하지 않게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 말이다. 다시 말해 학습에는 딥워크가 필요하다. 딥워크가 주는 이익의 두 번째, 탁월한 성과를 낸다. 애덤 그랜트는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낸다. 2013년에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는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경영대학원에서 종신 재직권을 얻은 최연소 교수였다. 그리고 1년 뒤 내가 다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최연소 정교수로 직위가 바뀌었다. 그랜트가 학계에서 그토록 빨리 앞서간 이유는 간단하다. 성과를 내기 때문이다. 그는 2012년에 논문 7편을 써서 전부 주요 학술지에 실었다. 그는 그가 속한 분야, 그러니까 교수가 혼자 혹은 소규모 협업을 통해 연구하며 대학원생이나 포닥으로 구성된 대규모 팀이 지원하지 않는 그런 분야에서는 엄청난 실적이다. 2013년에는 그가 발표한 논문이 5편으로 줄었다. 여전히 많은 편이지만 그의 근래 실력에 비하면 적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 나름의 사정이 있다. 2013년 그는 비즈니스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널리 알린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펴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냥 성공한 정도가 아니라 뉴욕타임즈 매거진의 표지를 장식했으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랜트는 2014년에 정교수가 되었을 때 이미 베스트셀러에 더하여 60여 편의 학계 검토 논문을 썼다. 학자로서의 경력을 생각하던 나는 그랜트를 만났을 때 그의 높은 생산성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도 그는 기꺼이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었다. 그랜트가 발휘하는 생산성에는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특별히 그의 방법론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듯 보이는 요소가 있다. 바로 어렵지만 중요한 지적 작업을 일정 기간 동안 방해받지 않고 길게 진행하는 거다. 그는 여러 차원에서 이런 방식을 따른다. 예를 들어보자. 1년 기준으로는 가을 학기 하나로 모든 강의를 몰아넣는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상대하는 데 모든 주의를 기울인다. 그랜트가 현재 와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교수로서 많은 강의상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방법은 효과가 있는 듯하다. 이렇게 가을 학기에 강의를 집중하면 봄과 여름에는 연구에 전력을 기울여 주의를 덜 분산시킨 채 일에 매진할 수 있다. 더 짧은 기간 안에서도 집중이 이루어진다. 연구에 할애하는 학기에는 학생과 동료들에게 연구실을 개방하는 기간과 연구 작업에 전적으로 집중하기 위해 문을 닫아두는 기간을 번갈아 설정한다. 사나흘 정도 이어지는 이 기간에 그는 종종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기다리지 않도록 자리 비움이라고 자동 답신 설정을 한다. 그래서 동료 교수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 분명 자기 방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자리 비움이라고 답신이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랜트에게는 당면한 작업을 끝낼 때까지 엄격하게 고립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 그랜트는 일반적인 명문대 교수들보다 특별히 더 오래 연구에 매달리지는 않을 것이다. 대체로 명문대 교수들은 굉장히 긴 시간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른 어떤 학자들보다 많은 성과를 낸다. 나는 그것이 기간별로 집중하는 그의 접근법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한다. 생산성의 법칙은 이렇다. 고품질의 작업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투입 시간과 집중하는 강도가 곱해져야 한다. 즉, 고품질 작업 성과는 투입 시간 곱하기 집중 강도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이 공식을 믿는다면 그랜트의 작업 방식은 타당성을 지닌다. 그는 집중 강도를 극대화해서 투입 시간당 성과를 극대화한다. 나도 예전에 이 생산성 법칙의 개념을 접한 적이 있다. 내가 두 번째 책을 쓰기 위해 자료를 조사할 때였다. 나는 조사 과정에서 높은 학점을 받는 50명 정도의 명문대 학부생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했다. 거기서 내가 알게 된 사실은 우등생들이 학점 기준으로 볼 때 그들보다 바로 아래 그룹에 속하는 다른 학생들보다 공부 시간이 오히려 적다는 거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앞서 제시한 공식이었다. 우등생들은 생산성에서 집중 강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았고 그 집중력을 극대화하려고 애썼다. 그래서 성과의 질을 낮추지 않고도 시험을 준비하거나 과제를 하는데 드는 시간을 크게 줄였다. 한 발짝 물러서서 이런 개별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있다.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려면 방해받지 않고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전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 말이다. 다시 말해 딥워크가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해준다. 오랫동안 몰입하는 데 익숙하지 못하면 질적이나 양적이나 성공하는 데 필요한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 재능과 기술이 절대적으로 뛰어나지 않다면 결국 딥워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은 성과를 낼 것이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또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